지금 러시아 북극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최첨단 기술 과학 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그들의 기술을 습득해서 조금 발전시킨 아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희귀 광물을 합쳐 무려 200조 달러에 달하는 자원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수심 3,000m라는 장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선보인 한국의 심해, 로봇은 얼어붙은 바닷속에서도 오차 1 이내의 정밀 작업을 해내며 러시아 전문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한국과 러시아의 손끝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은 북극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9월 15일 새벽 4시, 나는 내 손안의 숫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유 450억 배럴, 천연가스 1600조 입방피트, 총 가치 200조 달러. 27년간 자원 탐사 일을 해왔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알렉산드르 볼코프, 러시아 연방 북극 자원개발청 부청장입니다. 사할린 해상 유전을 성공시켰고 시베리아 가스전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불가능은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 앞의 데이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 발견이었습니다. 북극해 한가운데 로모노소프 해령 아래 수심 3,000m. 해저에 러시아 GDP의 100배가 넘는 보물이 잠들어 있었어요. 전 세계 석유 시장을 30년은 좌우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렘린궁 회의실에서 나는 러시아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북극이사회 대표들이 내 보고에 귀를 기울였어요.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깨뜨려야 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심 3,200m, 수온 영하 2도, 6개월간의 극약. 러시아 최고 기술로 도달 가능한 깊이는 1,500m였습니다. 그것도 정상 수온에서만 가능했어요. 우리는 북극 해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200조 달러가 있는데 손을 뻗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이런 좌절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시베리아 동토에서도 카스피의 폭풍 속에서도 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해저는 달랐습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심해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 이후 서방 제재로 모든 기술 이전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첨단 장비는 더욱 요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협력 자체를 금지했어요. 마지막 희망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해양석 유총공사에서 장비를 빌려 시험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심 2,000m에서 전자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영하 1도만 돼도 센서가 오작동했어요. 정밀도는 형편없었습니다. 오차가 50cm나 됐습니다. 3번 시도해서 3번 모두 실패했어요. 마지막에는 3억 달러짜리 로봇이 해저에 끼어 회수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없는 자원은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러시아 자체 기술 개발도 시도했습니다. 작년에 국가 프로젝트로 50억 루블을 투자해 심해 탐사 로봇을 만들었어요. 수심 1,800m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습니다. 특수 합금 제작 기술이 부족했어요. 다시 개발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성공 보장도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에게 6개월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으라는 명령이었어요. 200조 달러를 바다 밑에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북극개발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북쪽 3,200m 깊은 바다 밑에 러시아의 미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달 표면처럼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보국장이 내게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 마이너스 심해 탐사 기술 세계 1위.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미국 동맹국이 러시아를 도울 리 없었어요. 게다가 작은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7년 경력을 걸고 나는 마지막 희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보국이 준비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로봇이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었어요. 수심 표시기가 3,500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현대중공업의 심해 탐사 로봇이었습니다. 작년 태평양에서 수심 3,200m 시추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바로 그 깊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7년간 나는 세계 각국의 석유 기업들과 일했어요. 엑슨모빌, 쉐브론, 슐럼버거. 모두 거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드릴 10의 7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LNG선은 80%였어요. 단순한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핵심 기술까지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극저온 기술이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 기술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심해, 시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극저온 기술과 심해, 기술의 결합.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3개월 전, 나는 미국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엑슨모빌 본사에서 북극 프로젝트 협력을 제안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재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러시아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토일과 에퀴노르는 세계 최고의 북극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EU 제재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막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3주를 보내며 장비를 테스트했습니다. 수심 2,000m에서 3번 연속 고장이 났어요. 전자 시스템이 저온에 취약했고 기계 정밀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원 개발에서는 거의 성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00% 작동하거나 완전히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나는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하면 그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더 깊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27년간 나는 러시아 자원 개발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동토를 개척했고 카스피해의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내가 외국, 그것도 작은 나라에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0조 달러가 눈앞에 있었어요. 러시아 경제를 100년은 먹여 살릴 자원이었습니다. 국민 1억 4천만 명 모두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개인의 자존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조선산업보고서, 기술특허, 프로젝트 실적.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해양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였습니다. 2024년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심해 로봇의 정밀도는 1mm 이내였습니다. 러시아 장비가 50cm, 중국 장비가 40cm인 것과 비교하면 500배 차이였어요. 극저온 영하 1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기술 축적의 결과였어요. 1970년대 조선업 시작, 1990년대 LNG선 기술 확보, 2000년대 드릴 십 진출, 2010년대 심해 기술 완성. 5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실패하거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공하거나. 전문가로서 27년을 살아온 나에게 답은 명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공식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들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틀 후 만나자는 회신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을은 쌀쌀했어요. 하지만 내 가슴은 묘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이라는 예상 밖의 이름이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8일 오전 10시 나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전 세계 수많은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노르웨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큰 선박 몇 척과 용접 장면, 그리고 과장된 설명.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하지만 울산의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 200m가 넘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드라이독마다 초대형 선박들이 건조 중이었어요. 하지만 규모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 앞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선박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목할 것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옆구리에 달린 거대한 기계 팔들이었습니다. 마치 문어 다리처럼 생긴 장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해밀의 7호. 수심 4,000m까지 작동하는 심해 탐사 로봇이었습니다. 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NASA 우주센터를 연상시키는 광경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조선소에는 수심 100m짜리 테스트 수조가 있었습니다. 소금물을 채워 북극 바닷물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어요. 수온은 영하 2도로 세팅됐습니다. 해밀의 7호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수심, 수온, 압력, 각 부품의 상태.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수심 50m. 모든 시스템 정상. 수심 80m. 센서 완벽 작동. 수심 100m 도달.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압력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특수 장치로 수압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300기압, 400기압, 500기압. 러시아 장비는 300기압에서 이미 파손됐었습니다. 중국 장비는 250기압이 한계였어요. 하지만 해밀의 7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600기압 도달. 이것은 수심 6,000m에 해당하는 압력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센서 하나 오작동하지 않았어요. 기계 팔들은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이런 장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은 정밀 작업 테스트였습니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물속에서 로봇팔이 움직였습니다.
5mm 크기의 작은 볼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1cm 구멍에 정확히 끼워 넣었습니다. 오차 범위 0.8mm. 러시아 장비의 오차가 50cm였습니다. 500배 이상의 차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로봇 팔 하나가 구조물에 끼었다는 가정이었어요. 북극 해저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봇의 다른 팔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끼인 팔을 조심스럽게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각도를 찾아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5초 만에 복구 완료. 중국 장비는 이런 상황에서 수동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수심 3000m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해밀의 치로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실제 선박으로 이동했습니다. 동해 누리호. 길이 250m, 높이 70m의 드릴 10이었습니다. 이 배로 작년에 태평양에서 수심 3,500m 시추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특히 영하 대응 시스템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열 관리 시스템이 장비 온도를 영하 10도까지 유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수 윤활유 자동 공급 장치는 극저온에서도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로봇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북극 로모노소프 해령의 정확한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수심 3247m, 수온 영하 1.8도, 6개월간의 극야, 얼음 두께 2.8m. 모든 변수를 반영했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결과 성공 확률 92%.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뮬레이션은 보통 실제보다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95% 이상의 성공 확률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3개월간 찾아 헤맨 답이 바로 여기 한국 울산에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LNG선으로 극저온 기술을 완성하고 10년간 드릴 10으로 심해 기술을 익힌 결과였습니다. 두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 방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을 걸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면 가능하다고. 북극 3200m를 정복할 수 있다고.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실제 바다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테스트 수조가 아닌 진짜 바다에서 한국 기술이 정말로 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후 나는 동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동해 누리호는 울릉도 동쪽 120km 해상에 정박해 있었어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테스트 수조에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짜 바다는 다릅니다. 수심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 해저는 2600m였어요. 만약 여기서 성공한다면 북극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해밀의 치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5톤짜리 로봇이 천천히 바다로 내려갔어요. 물보라와 함께 로봇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수중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바닷속을 로봇이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수압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급격한 하강은 센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수심 100m, 200m, 500m. 바닷물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000m 아래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암흑의 세계였어요. 로봇의 강력한 조명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심 1500m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 기계 팔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요. 유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누출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수압 150기압에서 연결부 틈새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실전은 달랐습니다. 중국 장비가 실패한 것도 이런 돌발 상황 때문이었어요. 로봇을 수면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AI 자동 복구 모드가 가동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로봇의 1번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팔을 살피듯 고장난 2번 팔을 천천히 점검했습니다. 수심 1500m 암흑 속에서 AI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었어요. 문제 부위가 식별됐습니다. 1번 팔이 작은 렌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누출 부위의 볼트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유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 완료였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 수심 1500m 극한 환경에서 로봇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중국 장비였다면 이미 끝이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장비는 애초에 이 깊이까지 내려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강이 계속됐습니다. 수심 2000m, 2200m, 2500m, 드디어 2600m 해저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해저가 펼쳐졌어요. 로봇의 조명이 주변을 비추자 거대한 바위들과 복잡한 지형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해저 토양 샘플 채취였습니다. 드릴 2회전하며 해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깊이 1m까지 도달했어요. 원통형 샘플이 조심스럽게 회수됐습니다. 특수 용기에 밀봉 완료. 완벽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정밀 작업 테스트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미리 해저에 설치해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직경 1cm 구멍이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볼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멍에 가져갔습니다. 수심 2500m. 완전한 어둠. 섭씨 2도의 차가운 물. 그 극한 환경에서 1cm 구멍에 볼트를 끼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밀의 치로는 해냈습니다. 오차 0.6mm. 허용 범위 내였어요. 볼트가 정확히 구멍에 끼워졌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극한 온도 테스트였어요. 특수 냉각수가 분사됐습니다. 주변 수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었어요. 북극은 영하 2도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그보다 더 극한 조건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온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0도, 영하 1도, 영하 2도. 로봇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3도, 영하 4도, 영하 5도 도달. 이 온도는 북극보다 더 추운 조건이었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로봇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다시 정밀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영하 5도 환경에서 로봇은 또다시 1cm 구멍에 볼트를 끼워 넣었어요. 완벽하게.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25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봐왔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재료공학, 연력학, 해양공학이 완벽하게 융합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15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극 프로젝트의 구체적 일정을 논의했어요. 준비 기간은 2달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2월 초면 북극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12월은 북극에서 가장 추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극한 조건에서 성공하면 완벽한 증명이 되니까요. 그날 밤 나는 갑판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밤은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 북쪽 3,200m 깊은 북극 해저에 200조 달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캘 열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열쇠가요. 27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확신에 찬 순간이었습니다. 북극은 더 이상 불가능의 땅이 아니었어요. 도전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목표가 됐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북극 로모노소프 해령. 기온 영하 42도. 바람이 초속 25m로 불어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30년을 일했던 나에게도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누리호 갑판에서 저 멀리 러시아 쇠빙선 시베리아호가 보였어요.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 쇠빙선이 얼음을 깨서 수로를 만들고 그 사이로 한국들일 시비 들어가 시추하는 것. 두 나라의 강점을 완벽하게 결합한 작전이었습니다. 30분 후 시베리아호가 우리 옆에 정박했습니다. 두 거대한 배가 나란히 서 있는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 기술과 자원, 미래와 가능성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국 팀이 동해 누리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국 측 10명, 러시아 측 8명.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원탁에 둘러앉았어요. 현재 위치의 얼음 두께는 2.8m였습니다. 시베리아호가 수로를 개척하는 데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어요. 해저 수심은 정확히 3,247m. 예상보다 47m 더 깊었습니다. 47m. 나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밀의 치로는 4,000m까지 가능했어요.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시베리아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쾅. 거대한 쇠빙선이 얼음을 들이받는 소리가 북극의 정적을 깼어요. 2.8m 두께의 얼음판이 마치 유리처럼 깨지며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쇠빙 기술이었습니다. 4시간 후 수로가 완성됐습니다. 동해 누리호가 천천히 얼음 수로로 진입했어요. 양쪽에는 거대한 얼음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 협곡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해밀의 치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로봇이 천천히 북극 바다로 내려갔어요. 영하 1.8도의 차가운 바닷물이 로봇을 삼켰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팀도 러시아 팀도 모두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북극 3,200m 해저를 탐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심 500m, 1000m, 1500m. 얼음 아래 바닷속은 묘한 푸른빛이었어요. 로봇의 조명이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수심 2000m, 2500m, 3000m. 이제부터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인류가 이 깊이에서 탐사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수심 3200m, 3220m, 3240m. 해저 도착.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드릴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로봇의 드릴이 천천히 회전하며 해저 안반을 뚫고 들어갔어요. 깊이 1m, 5m, 10m 도달. 첫 번째 샘플이 채취됐습니다. 러시아 지질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 후 이고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천연가스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2배 많았어요.
우리가 추정한 것은 1600조 입방피트였습니다. 실제로는 3200조 입방피트였어요.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 40년치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200조 입방피트. 3개월 전 내가 발견했던 것의 2배였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릴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20m, 30m, 50m. 석유층이 발견됐습니다. 고품질 경질류였어요. 매장량이 추정됐습니다. 68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매장량에 육박하는 양이었습니다. 최종 계산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 3200조 입방피트, 석유 680억 배럴, 총가치 약 380조 달러. 내가 3개월 전 발견했던 것보다 거의 2배였습니다. 러시아 GDP의 20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해냈어요. 그날 밤 11시, 양국 팀은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한러 협력의 승리였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북극 협력은 국제 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여 기업과 개인에 대해 2차 제재를 검토한다는 위협이었어요. 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어요. 대한민국은 북극 자원 개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과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갑판에서 북극의 오로라를 바라봤습니다. 초록색과 보라색 빛의 향연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 380조 달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캐낼 자원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좌절에서 시작해 희망을 발견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여정이었어요. 미국의 제재도 서방의 압박도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북극의 밤은 춥고 길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북극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나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국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장에는 42개국에서 온 150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FP.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왔습니다. 북극에서의 성공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제재에 대한 입장, 한국과의 협력 배경, 향후 계획. 하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27년간 자원 개발 일을 하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술과 자원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50년간 미국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독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대 발표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러심해 자원개발공동위원회를 정식 출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10년간 50조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어요. 50조 달러. 북극뿐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까지 공동 탐사한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강력한 제재 위협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노르웨이가 한러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극 연안국으로서 이익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미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우리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일본이 5조 달러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심해 자원이 절실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결국 참여를 결정했어요.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고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까지 합류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국제해적기구 총회가 열렸습니다. 나와 한국 대표단은 공동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심해 자원개발 국제표준이었습니다. 이 표준의 핵심은 환경보호와 공정한 이익분배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독점 금지였어요.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찬성 127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2개국. 반대한 8개국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개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의미했어요. 70년간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자원을 가진 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미국 정부가 조용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국제 협력을 존중한다. 한러 프로젝트에 우려가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9월에는 200조 달러를 발견했지만 캘 수 없었던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10월에는 울산에서 한국 기술을 보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11월에는 동해에서 성공을 확인했어요. 12월에는 북극에서 380조 달러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7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나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첫째, 기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자원이 있어도 기술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러시아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둘째,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한국도 혼자서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원이 없었으니까요. 러시아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기술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둘이 만났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용기의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협력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넷째,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존중했고 한국이 러시아 자원을 인정했습니다. 지배와 복종이 아닌 협력과 공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단순히 북극 자원을 캔 것이 아니었어요.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이 혼자서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는 시대였어요. 2026년 6월 21일 서울 코엑스 제1회 한러 심해 자원 개발 포럼이 열렸습니다. 75개국에서 온 2,000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나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한국, 노르웨이, 일본, 인도, 브라질. 전 세계가 모여 있었습니다. 10개월 전 나는 절망했었습니다. 200조 달러 규모의 자원을 캘 수 없었으니까요. 미국, 유럽의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중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었어요. 27년 경력 인생에서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울산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혁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월, 우리는 함께 북극 해저 3,247m에 닿았습니다. 인류 최초였어요. 그리고 380조 달러의 자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자원을 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든 것이었어요. 기술을 가진 나라와 자원을 가진 나라가 대등하게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러 공동 탐사로 총 28곳의 신규 자원을 발견했어요. 예상 총 가치는 620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익은 참여국들이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지배가 아닌 협력이었어요. 저녁 만찬에서 놀라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참여하고 싶다고. 우리 표준을 따르겠다고. 미국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27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동토에서, 카스피해에서, 북극에서. 나는 항상 불가능에 도전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이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용기, 그들의 혁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좌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대등하게 만나 상호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술 독점의 시대, 자원 지배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과 공존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바다는 넓습니다. 우리가 탐사한 것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태평양 심해, 인도양 해저, 대서양 안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자원이 있고 무엇보다 함께할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해에서 시작된 물이 태평양을 거쳐 한강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협력처럼요. 러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세계로 흘러가는 것처럼요. 27년 경력의 자원 전문가로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연문을 통해 더 많은 나라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공정한 협력을 원하는 모든 나라가 함께할 것입니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보였어요. 그 희망은 한국과 러시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협력을 원하는 모든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자원은 많고 미래는 밝습니다. 이제 함께 나아갈 시간입니다.